YTN 뉴스라이더 첫 번째 소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젯밤에 방송된 신년 대담에서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해 매정하게 끊어내지 못한 게 아쉽다며 첫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정치 공작이라고 규정하면서도 제2부속실 설치 등 제도적 보완책을 언급했습니다. 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신년대담에서 가장 관심을 끈 건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입니다. 윤 대통령은 아버지와의 친분을 앞세워 접근하는 사람에게 김 여사가 박절하게 대하긴 어려웠을 거라고 전후 사정을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매정하게 끊지 못한 게 문제고 아쉽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 부인이 어느 누구한테도 이렇게 박절하게 대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매정하게 좀 끊지 못한 것이 문제라면 문제고 좀 아쉽지 않았나. 윤 대통령은 의혹이 제기된 과정을 두고는 정치 공작이라고 규정했습니다. 김 여사가 몰카 범죄의 피해자라는 여권 주류 목소리와 발을 맞춘 겁니다. 시계에다가 이런 몰카까지 들고 와서 이런 걸 했기 때문에 공작이죠. 그리고 또 선거를 앞둔 시점에 1년이 지나서 이렇게 이걸 터뜨리는 것 자체가 정치 공작이라고. 윤 대통령은 유감이나 송구, 사과 같은 표현은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배우자를 전담 보좌하는 제2부속실 설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제도적 보완책을 밝혔는데 예방 조치가 아닌 사후 감찰용이라고 한계도 함께 언급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관련 의혹을 언급한 건 이번이 처음인데 여론 방향에 따라 2달 가까이 두문불출하고 있는 김 여사의 활동 재개 시점과 운신의 폭이 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의 신년대담은 밤 10시부터 90분 넘게 KBS를 통해 녹화 방송됐는데 일방적 홍보이자 약속대담이라는 비판을 의식한 듯 향후 소통 기회를 더 늘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우리 언론과 좀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종종 만들겠습니다. 대통령실도 전통적 방식의 기자회견이나 김치찌개 간담회 등 다양한 소통을 계속 검토, 추진하겠다는 방침입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또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에게 오는 4월 총선의 지휘나 공천에 관여하지 않겠다는 뜻을 전했다고 밝혔습니다. 한때 수면 위로 드러났던 당정 갈등에 관해선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해야 하는 같은 입장이라며 사사로운 것은 중요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20년 지기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갈등이 봉합됐는지 묻는 말에 웃음으로 답변을 대신했습니다. 봉합된 거다. 2차전이 남아있다. 이런 이제 정치 분석도 나옵니다. 대통령이나 당 대표나 결국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해야 하는 입장이라며 사사로운 건 중요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한 위원장에게 선거 지휘나 공천에 관여하지 않겠다고 말한 사실도 공개했습니다. 용산 참모들이 이른바 양지만 찾는다는 비판 속에 윤 대통령은 대통령실 후광은 불가능하다며 거듭 시스템 공천을 강조했습니다. 공천을 둘러싸고 당정 갈등이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에 거듭 선을 그은 겁니다. 선거 지휘라든지 또는 공천이라든지 이런 데는 관여하지 않겠다고 했고, 그리고 가까운 사이였지만 제가 총선 끝나고 보자고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여소야대 국면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문제를 비롯해 국정과제를 추진하는 데 애로사항이 많다고 토로했습니다. 거듭되는 거부권 행사 역시 입법 과정에서 여야 수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아쉽다고 평가했습니다. 취임 뒤 한 번도 성사된 적 없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의 단독 회담에는 여전히 부정적이었지만 사법 리스크 때문만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재판이 진행 중인 것들은 있습니다만은 정치는 정치고, 그래서 야당의 대표와 지도부를 직접 상대한다는 것은 대통령으로서 집권 여당의 지도부와 또 당을 좀 소홀히 하는. 윤 대통령은 최근 이딴 정치인 테러에 대해 반지성주의와 거짓, 가짜에 터잡아서는 민주주의가 제대로 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낮은 지지율을 묻자 국민이 실망을 덜 해주시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다면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성과를 내기 위해 더 열심히 뛰겠다고 약속했습니다. YTN 나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북 정책에 대한 입장도 밝혔는데요. 남북 정상회담 성사 가능성에 대해 북한이 핵을 포기하든 안 하든 회담은 가능하지만 보여주기식으로 끝나선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국내 일각의 핵무장 주장에 대해서는 핵 확산 금지 조약 NPT를 철저히 준수하는 게 국익에 더 부합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북이 핵을 포기하든 안 하든 남북 정상회담 할 수 있습니다. 탑다운 방식으로 해서는 곤란하고요. 의제도 만들어 놓고 또 거기에 대해서 결과를 조금 준비를 해놓고 정상회담을 해야 되는 것이지 결국은 또 아무 결론과 소도가 없이 보여주기 하는 것에 끝날 수가 있다. 우리가 지금 핵을 개발한다 그러면은 아마 북한과 마찬가지로 다양한 경제 제재를 받게 될 것이고 마음을 먹으면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다라는 말씀은 드릴 수 있고 그렇지만 우리는 국가 운영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NPT를 철저하게 준수하는 것이 국익에 더 부합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대 정원 확대 집단 행동을 예고한 대한의사협회가 대의원회의에서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리기로 했습니다. 전공의들도 단체로 사직서를 제출할 움직임을 보이자 정부는 각 병원에 이를 수리하지 말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조용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가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을 발표하자 회장이 즉각 사퇴하며 반발한 대한의사협회. 긴급 임시대의원 총회에서는 압도적인 찬성으로 의대 증원 저지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이 의결됐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투쟁 수단에 관한 결정 권한을 위임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실상 비대위를 중심으로 총파업을 비롯한 집단 행동에 나서기 위해 빠르게 전열을 가다듬는 모양새입니다. 가장 강력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회원 모두가 참여하는 강력한 투쟁으로 정부의 오만과 독선에 경종을 울려야 합니다. 이에 더해 대학병원의 일부 전공의들은 정부의 업무 개시 명령 전에 집단 사직서 제출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은 SNS에 2,000명은 너무 지나치다며 할 수 있는 모든 대응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같은 움직임에 정부는 전문의가 수련하는 병원에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집단으로 사직서를 내더라도 업무 개시 명령을 내릴 수 있고 이를 거부하면 처벌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또 매일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를 통해 의사들의 집단 행동에 대한 방안을 논의하며 강력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입니다. 일단은 우리나라 고령화와 이런 것 때문에 의사의 수요는 점점 높아가고요. 의대 정원 확대는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일인 것 같습니다. 연일 의정 관계가 강대강으로 대치하는 가운데 의사협회 관계자는 긴박한 상황을 반영해 설 연휴 기간의 비대위원장 선출에 이어 집단 행동 계획이 조만간 가시화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YTN 조용성입니다. 의학학술단체들은 의대 정원을 큰 폭으로 확대하기로 한 것에 대해 의학 교육의 질이 떨어질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대한민국 의학한림원은 과거 30% 입학 정원 증가에도 현장에서 큰 혼란이 있었는데 불과 몇 달 안에 교육시설이 마련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논의기구를 구축해 원점에서 논의하자고 요구했는데요. 194개 의학학술단체로 구성된 대한의학회도 급격한 의대 증원으로 이공계 인력이 의료계로 유입돼 과학기술의 근간이 무너질 것이라며 향후 학회의 뜻을 물어 잘못된 정책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유진그룹 측이 신청한 보도 전문 채널 YTN의 최대 주주 변경을 승인했습니다. 단 미디어 분야 전문 경영인을 대표로 선임하고 보도와 편성 개입을 금지하는 등 10가지 조건을 달았습니다. 김태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방통위가 유진그룹의 특수목적법인 유진 ENT를 YTN의 최대 주주로 변경하는 안건을 승인했습니다. 지난해 11월 말
이동관 전 위원장 당시 구체적 투자 조건과 재무 건전성에 문제가 있다며 승인을 보류한 지 2달여 만입니다. 방통위는 다만 보도 전문 채널의 사회적 역할을 고려해 공공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10가지 조건을 함께 달았습니다. 우선 YTN의 대표이사를 미디어 분야 전문 경영인으로 선임하고 사회이사와 감사도 유진그룹 측과 관련 없는 독립된 인물이어야 한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또 최대 주주에 유리한 보도나 홍보성 기사를 강요하는 방식 등으로 YTN의 보도와 편성에 개입해선 안 된다고도 강조했습니다. YTN의 재무 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도 여럿 달았습니다. 불리한 자산 매각이나 내부 거래를 금지하는 동시에 배당금도 YTN을 위해서만 사용하라고 제안했습니다. 또 앞으로 5년 동안 400억 원 규모 재원을 추가 투자하겠다는 유진 측 계획도 잘 지켜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방통위는 그러면서 이런 조건 등을 포함한 유진 측의 계획 이행각서가 성실히 지켜지는지 매년 점검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만약에 그 확약서 조건을 위반한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승인 연계라든가 여러 가지 법적인 사항 등을 통해서 그 책임 이행 여부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인할 것이고, 이로써 지난해 10월 한전 KDN과 한국마사회로부터 YTN 지분 30.95%를 3,199억 원에 낙찰받은 유진그룹 측이 YTN의 최대 주주로서 법적 지위를 확보하게 됐습니다. 유진 측은 YTN이 뉴스 전문 채널 본연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태민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유진그룹이 YTN의 대주주가 되는 길을 열어준 것에 대해 언론노조는 절차적 정당성마저 잃었다며 조만간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무엇보다 오너 리스크를 비롯한 여러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유진그룹이 보도와 편성 독립을 침해하지 않을지 우려도 여전합니다. 김영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언론노조는 방통위가 유진 측이 신청한 YTN 최대 주주 변경 신청을 승인한 것을 범죄로 규정했습니다. 2인 체제의 기형적인 구조 속에 절차적 정당성마저 잃었다면서 방통위가 방송 장악의 도구로 전락했다고 비판했습니다. YTN 매각은 그저 일개 기업의 언론 인수가 아닙니다. 권력과 자본이 결탁한 특혜 매각 범죄이고, 방송의 공적 책임을 어떻게 이행할지 근거가 부족하다는 심사위원회 평가가 제대로 된 심사 없이 어떻게 2달 만에 바뀔 수 있냐는 의문도 제기됐습니다. 서류만 있는 회사, 이른바 페이퍼 컴퍼니는 방송사를 소유할 수 없다고 한 지난 2015년 방통위의 결정을 스스로 뒤집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30년 가까이 몸담았던 YTN이 말도 안 되는 자본에 공공성을 잃어버리고 팔려나가는데도 아무 일도 할 수 없이 그저 지켜만 봐야 하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YTN을 공영체제로 돌려놓기 위해서 어떤 싸움도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과정에 대한 논란과 별개로 수차례 조사와 수사 대상이 된 유진그룹에 대한 우려의 시선이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금감원 검사에서 불법 자전거래 혐의가 포착돼 검찰의 수사 대상이 됐고, 현직 임원이던 이사가 주가 조작 사건에 연루된 사실이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그룹의 수장인 유경선 회장은 지난 2012년 검사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를 받을 정도로 과거 도덕성 문제까지 드러난 만큼 보도 독립성을 존중한다는 약속이 지켜질지도 의문입니다. 성실히 조사 잘 받았습니다. 할 말 없습니다. 최근엔 회장 일가가 계열사를 상대로 임대료를 받아 배를 불린다는 의혹까지 나왔다고 언론노조는 강조했습니다. 반드시 법적 투쟁을 통해서 YTN의 원래 자리로 되찾을 것이고, 관련자들 모두 처벌받게 하겠습니다. 시민들이 YTN을 소유할 수 있도록 시민 주주 운동 열심히 해나가겠습니다. 이에 따라 YTN 노조는 다음 주 이번 방통위의 YTN 최대 주주 변경 승인에 대해 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본안 소송도 제기할 예정입니다. YTN은 이번 지분 매각 승인에 대해 30년 동안 공적 소유 구조를 유지해온 보도 전문 채널 경영권이 민간에 넘어가는 건 전례가 없는 일이라고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네, 내일부터 설 연휴 시작되는데 네. 날씨 어떤지 알아보겠습니다. 설 연휴를 하루 앞둔 오늘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귀성길과 귀경길 날씨도 어떤지 기상캐스터 연결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이혜민 캐스터.
네, 상암동 야외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네, 지금 옷차림을 보니까 크게 추운 것 같지는 않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설 연휴를 하루 앞둔 오늘도 큰 추위 걱정은 없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영하 2.8도로 출발하고 있고요. 한낮에도 6도까지 오르면서 비교적 온화하게 느껴지겠습니다. 다만 오늘 교통안전에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늘 오전까지 충청과 남부 내륙을 중심으로는 안개가 짙게 끼겠고요. 눈이 쌓였던 곳에서는 녹았던 눈이 밤사이 다시 얼면서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이 생기는 곳이 있겠습니다. 이동하실 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다가 차츰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대기가 정체되는 탓에 공기가 탁한 곳도 있겠습니다. 이미 인천과 충북, 세종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나쁨 수준까지 오른 가운데 오늘 경기 남부와 충청을 중심으로는 공기가 답답하겠습니다. 호흡기 건강 잘 챙기셔야겠습니다. 현재 기온을 살펴보면 서울이 영하 2.8도, 대구는 영하 2.2도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한낮 기온은 서울과 대전 6도, 광주 8도, 부산은 11도로 예년 기온을 1에서 3도가량 웃돌겠습니다. 다가오는 설 연휴에도 큰 추위는 없겠지만 공기가 탁한 날이 많겠습니다. 귀성길과 귀경길, 하늘은 맑아서 이동하실 때 큰 불편은 없겠습니다. 다만 설 당일에는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비나 눈이 내릴 전망이니까요. 기상예보를 잘 살펴주셔야겠습니다. 오늘 오전까지 동해안에는 너울성 파도가 밀려들겠습니다. 갑작스러운 파도가 갯바위나 방파제를 넘을 수 있으니까요. 해안가 안전사고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상암동 야외 스튜디오에서 YTN 이혜민입니다. 네, 오늘 일찍 퇴근하고 고향으로 내려갈 계획을 세운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코로나19 이후에 국민의 55%가 이동한다는 설 연휴 고속도로. 지금 상황은 어떤지 또 언제가 가장 막힐지도 알아보겠습니다. 김유아 캐스터 고속도로 상황 전해주세요. 네, 벌써 귀성 정체가 시작됐습니다. 주요 노선에선 구간별로 혼잡한데요. 특히 목요일은 오늘은요, 저녁에는 퇴근 교통량까지 겹치면서 저녁 시간대가 많이 막히겠습니다. 5시와 6시가 많이 밀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귀성길은 오늘보다는 내일 이동하기가 많이 어렵겠는데요. 정체는 전일부터 시작이 돼서 특히 내일 아침 7시와 오후 1시 사이 최대 교통량을 보이겠습니다. 지금 25번 고속도로 논산 쪽은 남풍세를 중심으로 꽉 막혀 있습니다. 6km 구간 정체고요. 1번 고속도로 타고 부산 쪽 간다면 오산 부근에서 남사까지 6km 구간 어렵다가 끝으로 천안 호두 휴게소 앞두고 3km 구간 정체입니다. 35번 고속도로 남이 쪽으로도 정체인데요. 유일하게 호법 분기점과 모과 사이로 어렵고요. 50번 고속도로 선택하신다면 둔대에서 부곡까지 강릉 쪽으로 정체였다가 소용인 분기점부터 다시 한번 8km 정체인데 용인 휴게소 부근 사고 때문에 여기는 더 혼잡한 상태입니다. 15번 고속도로 금천에서는요. 서울 쪽으로 4km 어렵고 이 목포 쪽은 금천에서 서행하다가 비봉을 지나서 팔탄까지 6km 어려운데요. 100번 고속도로 상황은 일산에서 판교 쪽 꾸준하게 계양에서 송내까지 6km 정도 어려운 상태입니다. 네, 모든 좌석 안전띠 착용 잊지 마시고요. 고속도로 교통방송이었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힘에서는 영남 중진 의원들에 대한 희생 요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부산 5선 서병수, 경남 3선 김태호 의원에 이어서 역시 3선인 조혜진 의원에게도 험지 출마를 요청했습니다. 모두 민주당 의원들의 지역구로 국민의힘에게는 험지인 곳들인데요. 역대 선거에서 여야 격전이 치러진 이른바 낙동강 벨트를 탈환하겠다는 겁니다. 서병수 의원은 민주당 전재수 의원이 현역으로 있는 부산 북강서갑 출마 요청을 수락했습니다. 오늘 제가 낙동강 벨트로 출전하라는 당의 명령을 따르겠다는 것은 오로지 대한민국의 미래를 세우는데 미력한 힘이나마 보태기 위해서입니다. 제 중심을 이해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김태호 의원은 경남 양산 을에 나서달라는 요청을 받았는데
양산은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가 있는 곳으로 민주당에게 상징성이 큰 곳이죠. 김 의원은 당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오늘 경남 김해 출마를 선언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조혜진 의원의 경우에는 경남 김해 갑이나 을 지역구에 출마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는데요.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경남 김해 출신으로 임기를 마친 뒤에는 김해 갑에 있는 봉하마을에 정착했죠. 조 의원은 당혹스럽지만 긍정적인 방향으로 고민하고 있다며 빠른 시일 안에 결론을 내겠다고 말했습니다. 당황스럽지 않을 리가 있겠습니까? 지역을 바꿔달라는 요청은 당혹스럽지만 그 요청의 취지가 총선 승리를 위해서 중진으로서 역할이 필요하다는 취지이기 때문에 그건 뭐 100% 제가 생각해왔던 부분하고 일치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자리에서 거절을 못하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고민을 해보기로 결심을 한 겁니다. 반면 공천 부적격 판정을 받은 김성태 전 의원은 공개적으로 반발했습니다. 당은 김 전 의원이 과거 자녀 KT 채용 비리 의혹으로 대법원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걸 부적격 사유로 판단했는데요. 김 전 의원은 이미 사면 복권된 사안이라며 친윤계가 짜고 친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공관위에 들어가 있는 한 인사가 애초 공관위 3차 안에는 들어있지 않는 공천 기준 안에 특별 사면된 사람도 공천에서 원천 배제되어야 한다는 그 주장을 해서 그 3차 공관위 기준에 반영시킨 그 장본인이 흔히 말하는 핵관 인사. 이거야말로 김성태를 표적으로 맞추고 시스템 공천에 설계한 그 본질 아니겠습니까? 그 사실이 명확하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공관위에 들어간 핵관이라면 이철규 의원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친윤계 핵심이자 공관위원인 이철규 의원은 김성태 전 의원을 향해서 기준에 따라 공천을 하는 게 잘못된 거냐며 본인은 서운하겠지만 현실을 받아들여야지 왜 남 탓을 하냐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전 의원은 말을 가려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비주류에게만 희생을 요구하는 거 아니냐거나 윤핵관들이 공천에 개입하는 거 아니냐는 주장에 대해서 선을 그었습니다. 조혜진 의원께도 그 약간 홈지 출마 요청했다고 들었는데 본의 아니게 비주류 의원님들한테만 그런 요청이 몰린다는 지적이 있거든요. 차차 보시면 아시게 될 겁니다. 소위 말하는 친윤계 의원이나 뭐 내각 출신 의원에게도 그런 요청이 갈 수 있다는 건가요? 그런 문제는 제가 뭐 일률적으로 그렇게 말씀드린 문제는 아닌데 저도 안 나가잖아요. 위원장님 오늘 김성태 전 의원님께서도 마찬가지 강하게 비판을 하시면서 소위 말하는 윤핵관들이 좀 개입을 하고 있다 이런 취지로 말씀을 좀 강하게 하셨는데 이에 대해서는 공천이라는 게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지점이기 때문에 여러 말씀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공천은 당이 공정하게 하고 있습니다. 제 말이 안 믿어지시나요? 민주당에서는 문재인 정부 출신 인사들의 책임론이 논란입니다. 윤석열 정부 탄생의 원인을 제공한 분들의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한 임혁백 공관위원장의 발언이 기름을 부었다는 해석이 나오는데요. 명문 정당을 다짐하고도 뺄셈의 정치를 하느냐며 비판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책임을 회피할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통합의 정치, 연대의 정치가 절실한 때에 무엇이 범진보 진영의 승리를 안겨줄 수 있는지 치열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친명계에서는 문재인 정부 인사들에 대한 책임론이 있는 게 사실이라면서도 임 공관위원장은 원론적인 수준의 얘기를 한 거라며 진화에 나섰습니다. 혁신하려고 하면 과거에 민주당의 어떤 주류적인 입장이 있었고 또 우리 문재인 정부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분들이 어떻든 책임을 져야 된다는 이런 의견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일반적인 정서가 우리가 정권 재창출에 실패했으니까 어떤 전 정부에서 어떤 중요한 역할을 했던 분들이 스스로 용산하는 게 필요하지 않겠냐 이런 의견도 있다는 그런 걸 반영해서 원론적인 말씀한 것 같습니다. 설 연휴가 지나면
하위 20% 의원 명단이 통보될 텐데요. 이때 갈등이 크게 달할지 주목됩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이번 총선에서 준연동 형제를 유지한다면서 야권 위성정당인 통합형 비례정당 창당을 공식화했죠. 이제 누구와 어떻게 연합할지가 중요한 문제인데요. 민주당의 연대를 제안해온 소수 정당들은 비례 순번을 번갈아가며 넣고 지역구도 단일화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먼저 민주당과 소수정당의 의석을 서로 번갈아 배치합시다. 앞순번, 뒷순번을 두고 민주당과 소수정당이 다툴 때가 아닙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 같은 제안에 선을 긋는 분위기여서 앞으로 신경전이 치열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여기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나 송영길 전 대표 신당과도 함께 할지 역시 민주당이 풀어야 할 과제입니다. 지금 비례대표 본래의 취지, 각계의 그 전문성 있는 분들을 영입하고 하는 그런 측면들을 고려했을 때 그래도 민주당이 더 그런 인적 자원이 더 많지 않겠습니까? 이른바 조국 정당이나 송영길 정당은 물론 뭐 다 열려 있다고 보겠지만은 저 개인적으로는 뭐 민주당에 있었던 분들 아니겠습니까? 네. 어떤 게 민주당의 승리, 범야권의 승리에 도움되는지 그분들이 좀 잘 고민해 주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도 위성정당인 국민의 미래 창당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여야 모두 위성정당을 만드는 가운데 앞으로 투표용지에서 앞부분을 차지하기 위한 현역 의원 꿔주기 등 지난 총선에서 지적받았던 행태가 반복될지 지켜보는 눈이 많습니다. 지금까지 전국 브리핑이었습니다. YTN 뉴스라이더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 설 연휴 때 주의하셔야 할 문자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세뱃돈 드립니다라는 문자입니다. 이 세상에 공짜 돈이 어디 있습니까? 혈연지간에 정성스레 무릎 꿇고 성심성의껏 절해야 줄 수 있는 게 세뱃돈입니다. 이벤트를 가장해서 문자 하나 클릭했다고 5만 원, 10만 원 주는 선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거의 없죠. 기쁜 일도 슬픈 일도 함께 나누는 우리 문화 속에서 이 부고 문자만큼은 또 그냥 지나치기 힘든 거 다 압니다. 이거 사기꾼도 다 압니다. 낯선 번호, 낯선 이름, 부정확한 정보들만 담겨 있다면 과감히 눈 감으셔도 좋습니다. 이렇게 지옥으로 가는 길은 선의로 포장되어 있답니다. 곱고 부드러운 목소리에 속지 마시라고 저희가 사기꾼들의 목소리 직접 들려드립니다. 패싱 범죄를 막기 위해 24시간 대응체계도 운영됩니다. 엉겁결에 클릭했다면 바로 신고하세요. 이승배 기자입니다. 여보세요? 이재준 서울중앙지검 합동수사부의 이가령 계장입니다. 대포통장으로 세입이 있었다 보니까 대출 한도는 최대 한도에도 6천만 원에 금리는 5.5%까지 해서 진행 가능하시거든요. 통장 요구한다, 카드 요구한다 이런 거 아무것도 없고요. 세상 천지에 돈 들이고 사기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실제 겪은 사례들입니다. 이 설날 이벤트와 명절 인사, 명절 긴급 자금 지원이나 가짜 부고, 교통 범칙금으로 위장하기도 합니다. 피해자를 현혹해 돈을 가로채거나 링크를 누르면 악성 앱이 자동으로 깔려 개인정보를 빼가는 수법입니다. 한 해 7천억 원을 훌쩍 넘던 피해는 집중 단속으로 절반 가까이 줄었지만 범죄는 여전히 뿌리 뽑히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가 설 연휴를 앞두고 각종 피싱 범죄를 막기 위해 대응책을 내놨습니다. 우선 112 상황실과 은행, 한국인터넷진흥원 등이 합동으로 24시간 대응체계를 운영합니다. 설 연휴 기간에 사기 문자를 24시간 탐지하고 온라인 신고 창구를 마련합니다. 피싱 빅데이터를 분석해 필요하면 대국민 예경보를 발령합니다. 공공과 금융기관 사칭 문자를 차단하기 위해 경찰과 관세청 등 282개 기관은 문자를 보낼 때 확인된 발신 번호라는 안심 마크를 표기하고 해외에서 보낸 문자는 로밍 발신이라는 안내 문구를 문자에 함께 표기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특히 범죄에 쓰인 번호로 문자가 발송되면 경찰청에서 보이스피싱이라는 경고 문자를 보낼 계획입니다. 은행이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피해액의 일정 부분 책임을 분담하는 자율배상 제도가 시행이 됩니다.
금감운동 감개기관에서는 은행권과 함께 제도 안착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에 김치냉장고 두신 분들 모델명 한번 확인해 보세요. 위니아 김체의 오래된 냉장고 중에서 툭하면 불이 나서 리콜 조치된 것들이 있습니다. 2005년 9월 이전에 생산한 이런 뚜껑형 김치 냉장고입니다. 최근에도 화제가 잇따르고 있는데 아직 리콜되지 않은 제품이 10,000대나 남아 있습니다. 피해자의 76%가 60대 이상 고령자래요. 모델명 적어주셨다가 설 명절에 부모님 댁 가시면 꼭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리콜 대상 모델이 맞으면 반드시 리콜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김선희 기자입니다. 아파트에서 시커먼 연기가 쉴 새 없이 뿜어져 나옵니다. 집안 베란다 벽면은 새까맣게 그을렸고 벽과 닿아있던 김치 냉장고는 완전히 탔습니다. 지난해 서울 개봉동의 한 아파트에서도 같은 이유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전기는 반드시 열이 나는데 전기기기 주변에 먼지가 끼고 얼음이 끼고 하면은 전기기기 내부의 열이 바깥으로 빠져나가지 못하기 때문에 발화가 된다. 최근 부산과 여수에서도 위니아 김치냉장고가 원인으로 추정되는 화재가 잇따랐습니다. 최근 3년간 김치냉장고 화재 사고 909건 가운데 726건, 거의 80%가 위니아 김치냉장고에서 발생했습니다. 그 가운데 제조일자가 확인된 제품의 94%는 2005년 9월 이전에 생산된 모델입니다. 제조사는 2020년 12월부터 자발적 리콜에 들어갔고 정부도 소비자 안전주의보를 발령했지만 아직도 관련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자기가 쓰고 있는 제품이 이제 리콜 대상인지도 모르고 사용하는 거가 있거든요. 그래서 해당 연령대가 있는 가정은 좀 리콜 대상 제품 사용 여부에 대해서 좀 더 주의를 기울이실 필요가 있습니다. 청년 4명의 목숨을 앗아갔다. 판사는 목이 맨 채 선고문을 읽어내려갔습니다. 사회 공동체의 신뢰를 처참히 망가뜨렸다는 질타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전세 사기 얘기입니다. 인천 건축왕으로 불렸던 인천 미추홀구 전세 사기의 주범 남모 씨에게 1심 재판부가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사기죄로 내릴 수 있는 최고 형량 15년입니다. 형량을 더 높이고 싶어도 그럴 수 없다며 입법부의 처벌을 강화해달라는 판결문에서 재판부의 분노가 느껴집니다. 방청석에서는 울음이 터져나왔습니다. 빼앗긴 삶에 비해서 주범과 공범들의 형량이 너무 적다. 피해자들은 울분을 토했습니다. 오종훈 기자입니다. 인천 건축왕으로 불렸던 남모 씨가 1심에서 징역 15년에 추징금 115억 5천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남 씨는 전세 보증금을 반환해줄 뜻이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피해자 191명을 속여 보증금 148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아왔습니다. 남 씨와 함께 기소된 공범 9명도 적게는 4년에서 많게는 13년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특히 2시간 가까이 이어진 선고 공판에서 무죄 주장을 굽히지 않았던 남 씨는 물론 범행을 공모하지 않았다는 다른 피고인들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재판부는 주택 2,700여 채를 가진 남 씨의 사업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 필연적으로 임차인 보증금을 떼먹을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른 공범들도 남 씨의 자금 사정이 어려워지는 점을 알고 있었고 임차 보증금을 증액하라는 남 씨 지시에 따르는 등 범행에 가담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사기죄는 법정 최고형이 15년에 그쳐 그 이상 선고할 수 없다며 입법부의 집단 사기 범죄 처벌을 강화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판사는 평생 모은 돈을 뜯긴 사회 초년생과 노인들의 피해 사례를 언급할 때 감정에 북받친 듯 잠시 말을 잇지 못했고 방청석에서도 울음이 터져나왔습니다. 피해자들의 전 재산을 빼앗고 삶의 기본권인 주거권을 흔들어 놓은 이 가해자들에 대한 판결이 고작해야 15년입니다. 피해자들은 지난해 2월 극단적 선택을 한 피해자의 일주기를 맞아 오는 24일 서울 보신각에서 추모제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미시령에 맑고 새하얀 눈이 소복이 내려앉았습니다. 소리 없이 내린 눈은 야생동물의 먹잇감마저 소리 없이 덮어버렸고 강추위는 산을 얼려버렸습니다.
야생생물 1급 사냥 앞에 놓인 선택지는 두 가지입니다. 추위에 떨다 굶어 죽거나 굶어 죽지 않으려고 산 밑으로 내려오거나 살기 위해 산을 내려온 사냥이 도로 옆에서 포착됐습니다. 그러다 로드킬을 당하고는 합니다. 줄임배를 채우려던 것뿐이었는데 그 길이 죽음으로 가는 길이라니. 올겨울에 급히 구조된 사냥만 벌써 18마리입니다. 지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도로 바로 옆으로 사냥 한 마리가 어슬렁거립니다. 잘 먹지 못해 기력이 다 있는지 행동이 굼뜹니다.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인 사냥은 원래 가파른 바위 근처나 험한 산악지대에서 서식합니다. 겨울철엔 주로 나무 껍질이나 이끼류를 찾아 먹는데 강추위로 땅이 얼어붙자 먹이를 찾지 못해 저체온 증세로 탈진한 겁니다. 겨울철 추위와 배고픔에 탈진한 사냥을 발견했습니다. 로드킬이나 밀렵 가능성도 있는 상황. 국립공원공단이 올겨울 구조한 사냥만 벌써 18마리째. 할 수 있는 거죠? 일단 데려가 봐서 체온부터 올려봐야 되는데 체온 올리는 게 쉽지 않아가지고요. 치료 재활을 거친 후에 자연으로 되돌려 보내고 있습니다. 도로변에 사냥이 나타나더라도 놀라지 마시고 착길 사고가 나지 않도록 운행 시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탈진한 사냥을 보더라도 먹이를 주거나 다가가는 건 안 됩니다. 오히려 스트레스를 줄 수 있기 때문인데 공단 측은 탈진한 사냥을 볼 경우 자치단체나 야생생물보존원에 신고를 부탁했습니다. 민정수석은 수사지휘를 해서는 안 됩니다. 검찰개혁을 완수하고자 합니다. 조국 전 장관보다 윗선 지시 있었습니까?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지난 2017년 감찰을 무마했다는 혐의를 비첩보 자체에 대해서는 근거가 약하다고 보았습니다. 딸의 장학금 부정수령, 자녀 입시 비리 등으로 비판 여론은 들불처럼 번졌습니다. 조국 가족 PC 확보하셨습니까? 혹시 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오늘 압수수색은 어떤 의미로 진행하신 겁니까? 오늘 1.3재판 판결에 대해서 겸허히 받아들이고 유죄가 난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성실하고 진솔하게 2심에 항소하여 무죄를 다투겠습니다. 자녀 입시 비리와 감찰 무마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2심 선고 공판이 오늘 오후 2시에 진행됩니다. 조 전 장관은 자녀 인턴 확인서 허위 발급을 비롯한 입시 비리와 딸 조민 씨의 장학금을 부정수수한 혐의 등으로 지난 2019년 12월에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청와대 민정수석 재임 당시 유재수 전 부산경제부시장의 비위를 확인하고도 특별감찰반의 감찰에 무마해준 혐의로 이듬해 1월 추가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겸실 공판에서 징역 5년과 벌금 1,200만 원, 추징금 6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아들 입시 비리를 공모한 혐의를 받는 배우자 정경심 전 교수에게는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금품을 받은 것으로 지목한 의원 가운데 처음으로 무소속 이성만 의원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은 돈을 받은 것으로 의심받는 다른 의원들에게도 피의자 소환을 통보했지만 의원들의 출석에 불응해 총선 전 처분이 이루어질지는 미지수입니다. 김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뿌려진 돈봉투를 받았다는 현역 의원 가운데 처음으로 이성만 의원이 법정에 서게 됐습니다. 검찰은 무소속 윤관석 의원 등을 압수수색하며 돈봉투 수사를 본격화한 지 10달 만에 이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 의원은 전당대회를 앞둔 2021년 4월 송영길 전 대표 지지 모임에 참석해 윤 의원에게 300만 원이 든 돈봉투를 수수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과 강래구 전 한국감사협회장 등 송영길 캠프 관계자들에게 불법 자금 1,100만 원을 건넨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5월과 8월 두 차례 이 의원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한 번은 국회 문턱을 또 한 번은 법원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검찰은 지난달 이 의원을 다시 소환하며 수사의 고삐를 당겼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돈봉투 살포에 주도적으로 관여해 책임이 크고 증거가 충분히 확보돼 먼저 재판에 넘겼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5일 총선 출마를 선언한 이 의원은 노골적인 총선 개입용 정치쇼라며 검찰의 정치 개입에 맞서 계속 싸우겠다고 반발했습니다. 검찰은 이와 함께 송 전 대표 지지 모임에 참석한 10명 가운데 강제조사를 벌인 이 의원과 임종성, 허종식 의원 외에 나머지 7명도 모두 피의자로 입건하고 서면으로 소환을 통보했습니다. 하지만 의원들은 총선 일정 등을 이유로 출석에 불응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민주당 의원들이 정당한 요구에 응하지 않은 채 사실상 특권을 요구하고 있다며 조사에 협조할 것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총선이 임박한 데다 국회의원의 회기 중 불체포 특권까지 감안하면 검찰이 총선 전에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강수를 두기는 쉽지 않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 때문에 돈봉투를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다른 의원들의 조사와 처분은 총선 이후에나 본격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재벌 3세 행세를 하며 30억 원대 투자금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전청조 씨에 대해 오늘 1심 판단이 내려집니다. 서울 동부지방법원은 오늘 오전 11시부터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 씨의 선고 공판을 엽니다. 전 씨는 지난 2022년 4월부터 재벌 3세 혼외자를 사칭하면서 은밀한 투자 기회가 있다고 속여 30억 원 넘게 빼돌린 혐의를 받습니다.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정화장치에서 오염수 5.5톤이 새어나왔습니다. 일본 도쿄전력은 어제 오전 원전 고온 소각로 건물 외벽에 있는 배기구에서 오염수가 새는 것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닫혔어야 할 밸브가 실수로 열리면서 배관에 남은 오염수와 세정용 물이 섞여서 흘러나온 것으로 추정됩니다. 도쿄전력은 새어나온 오염수가 땅으로 스며들었을 가능성이 있어서 토양을 거둘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남북 간에 체결된 경협 관련 합의서를 일방적으로 폐기했습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어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북남경제협력 관련 합의서들과 북남경제협력법, 금강산 국제관광특구법, 시행규정의 폐지를 의안으로 상정해 채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지난 2005년 채택된 북남경제협력법은 남북 경협에 대한 기본법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고 2011년 제정된 금강산 국제관광특구법은 남측이나 외국의 기업과 개인이 금강산 지구에 투자하는 것과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미국 공화당 대선 경선에서는 트럼프가 독주하고 있지만 친트럼프 강경파가 득세한 공화당은 내홍에 빠졌습니다. 당내 이탈표로 트럼프의 의중이 담긴 법안이 번번이 부결되며 지도부 리더십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권준기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국경정책 실패를 바이든을 심판해야 할 첫 번째 이유로 꼽고 있습니다. Millions and millions of people coming into our country, many from prisons, jails, mental institutions, insane asylums, many terrorists coming into our country. That's really allowing insurrection. 친트럼프 강경파가 주도하고 있는 하원 공화당은 국경정책을 책임지고 있는 국토안보부 장관 탄핵안을 표결에 붙였습니다. 7석 더 많은 수적 우위로 탄핵안을 가결시켜 트럼프 대선 이슈를 부각할 심산이었던 겁니다. 하지만 똘똘 뭉친 민주당과 달리 공화당에선 이탈표 4개가 나오면서 탄핵안은 부결됐습니다. You're seeing the messy sausage making, the process of democracy play out. And it's not always clean, it's not always pretty, but the job will be done at the end of the day.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 지원 예산에 국경 통제 강화까지 한데 묶은 158조 원짜리 패키지 법안은 공화당 상하원 간 분열을 드러냈습니다. 상원에서는 공화당도 합의한 법안에 대해 하원 공화당 지도부가 거부 입장을 분명히 한 겁니다. 존슨 의장은 이스라엘 지원 예산만 따로 처리하겠다며 법안을 표결에 붙였지만 이마저 공화당 내 이탈표로 자초됐습니다. House is in chaos. It doesn't behoove the speaker well to block everything because 30 hard right-wing people just want chaos like Donald Trump does. 바이든 대통령은 국경정책 실패를 부각하려는 트럼프가 여야 합의안에 반대하도록 공화당 의원들에게 압력을 놓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대선이 가까워질수록 여야 간 대치는 더욱 첨예해지고 공화당 내 친트럼프 강경파와 그 외 의원들 간 의견차가 불거지면서 혼돈의 수위는 더 높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중규입니다. 미국 뉴욕 증시의 스탠더드 앤 푸어스 S&P 500 지수가 장중 5,000선 돌파를 눈앞에 두고 사상 최고치로 마감했습니다. 현지 시간 7일 뉴욕 증시에서 S&P 500 지수는 전장보다 0.82% 오른 4,995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다우존스 지수는 전장보다 0.4% 오른 38,677에, 나스닥 지수는 0.95% 오른 15,756에 장을 마쳤습니다. 가상화폐의 대장주 비트코인이 현지 시간 7일 미 증시 상승에 힘입어 껑충 뛰면서 44,000달러 선을 회복했습니다. 미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에 따르면 미 동부 기준으로 오후 4시 52분 기준 비트코인 한 개당 가격은 24시간 전보다 2.46% 오른 44,163달러, 우리 돈으로 5,862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비트코인이 44,000달러 선을 회복한 것은 지난달 10일 이후 25일 만입니다. 중국도 우리의 설날 격인 명절 춘절 연휴를 앞두고 있는데요. 폭설이 쏟아져서 귀환객들이 졸지에 난민 신세가 됐습니다. 40일간 특별 운송 기간에 연인원 90억 명이 이동하는 만큼 호흡기 질환 대유행도 우려됩니다. 베이징에서 강정규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눈 내린 고속철도를 달리는 열차 지붕 위에서 연신 불꽃이 튀깁니다. 평소 속도의 10분의 1로 줄였지만 끝내 합선으로 접촉봉이 끊어지고 맙니다. 멈춰선 객차 안에서 추위에 떨며 기다리던 승객들은 차라리 내리게 해달라고 항의합니다. 这里能不能下？你刚才告诉我，那你刚才为什么说不能下？ 중국 중부 내륙에 이어진 폭설로 고속철도 운행이 잇따라 중단되면서 열차역도 아비규환입니다. 你先把你的苏州的票退掉吧，几个人？退不了，9点，我2个人。12306上12306可以退。 얼마나 오랫동안 꿈쩍도 못했는지 고속도로와 차량에 눈이 소복이 쌓였습니다. 3天3夜了，高速上面现在唯一的就是饿啊，想上厕所啊。 빨간색으로 변한 내비게이션 13km를 가는데 5시간이 걸린다고 나옵니다. 졸지에 난민 신세가 된 귀향객들을 위해 주변 마을 sa람들이 음식을 가져와 나눠줍니다. 咱们当地老乡是吧？免费的哈，感谢，好，感谢。 하늘길 역시 결항과 지연이 속출하긴 마찬가지. 기다리다 지친 승객들은 실신해버리기도 합니다. 天河机场客户已经这样。 2008년 춘절 때도 겪어봤던 폭설이라 나름 대비를 했다지만 이번에도 대란을 막진 못했습니다. 누적 90억 명, 사상 최다 인구 이동을 앞두고 코로나19와 독감 확산주의보도 발령됐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끝난 줄 알았지. 멈춰! 네, 이제 설인데 차례상 차릴 거 생각하면 마음이 무거운 분들도 계시죠. 지금 저희가 영상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뭐 올려야 될 것도 많고 지킬 것도 많다 보니까 그런 마음이 드실 텐데요. 차례 음식을 누가 할 거냐, 뭐 만들 거냐, 살 거냐 이런 거 두고 갈등이 생기기도 하죠. 그런데 이렇게 싸울 거면 차라리 차례를 안 지내는 게 낫다. 이런 유학자의 말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조언을 한 주인공이세요. 최용갑 성균관 유도회 총본부 회장을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설 명절 앞두고 정말 딱 적절한 때 이렇게 저희가 모셨습니다. 네, 항상 이 시절이 계속 바쁩니다.
아, 그러시군요. 네네. 여기저기서 또 문의가 많이 들어올 것 맞습니다. 같아요. 예. 자, 자세한 얘기를 나누기 전에 성균관 유도회 어떤 역할을 하는 곳인지 궁금하네요. 성균관 유도회 총본부는 심산 김창숙 독립운동가였던 분이 광복이 되면서 유학 재건, 성균관 재건을 위해서 만든 단체가 지금까지 계속 내려오고 있는 겁니다. 아, 그러시군요. 그러면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사회의 도덕성 회복 운동이나 전통 계승 운동, 그리고 청소년들 인성 교육 이런 분야에 치중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저희 고향에도 유림 향교가 있어가지고 네네. 예, 어릴 때 이렇게 한복을 입고 이렇게 한문 가르쳐 주시고 이런 어르신들도 뵀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네, 그 시절은 아마도 그런 분들이 많이 계셨죠. 네, 요즘은 많이 좀 사라졌습니다. 네. 아, 그렇군요. 자, 이제 명절 다가오니까 이런 얘기 많이 이제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차례상 어떻게 해야 되냐? 아, 네, 맞습니다. 성묘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네네. 것도 이제 많이 물어볼 것 같은데 한번 오늘 네. 이 자리에서 자세히 설명을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설 연휴 앞두고서 지금 스트레스 받는 분들 많을 것 같아서 네. 제가 일단 조사 결과를 좀 준비를 해봤거든요. 네네. 예, 수치를 좀 보면서 얘기를 해볼게요. 명절 행사 중에 가장 큰 스트레스가 뭐냐 이런 질문을 좀 해봤더니 1위가 차례상 차리기였습니다. 근데 보니까 네. 전 부치기 등 차례상 차리기 이렇게 네, 되어 네, 있어요. 네,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음식 준비하고 이런 부분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여성들이 이제 중심이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갈등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그런 음식 준비나 이런 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발표를 하게 됐고, 예. 우리 국민들이 좀 편안하게 가족들과 즐기는 그런 화목한 명절 문화를 만들기를 위해서 예. 권장을 한 겁니다. 예. 차례상 간소화 방안을 이제 발표를 하신 건데. 네네. 근데 이게 좀 낯설기도 했어요. 우리나라 문화가 차례나 제사를 또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어떤 배경이 있는 건가요? 근데 실제 우리나라에는 제사 문화는 굉장히 이제 성대하게 차리는 게 맞아요. 근데 이제 차례는 문헌에 의하면 근거가 아주 작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속절, 근데 민속 명절에는 예. 그 계절에 나는 과일이나 채소만 올려라. 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상차림도 없고 아무런 기준도 없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잘못돼서 내려오다 보니까 예. 그렇게 이제 성대하게 차려지는 배경이 된 거죠. 그래서 저는 새로운 문화를 만든 게 아니라 예. 과거 우리 조상들이 했던 문화를 원래대로 찾아가자 이런 의미로 발표를 한 겁니다. 저희가 그림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게 이번에 발표하신 설 차례상 간소화 표준안인가요? 예. 작년, 재작년에 했던 겁니다. 예. 네. 핵심적인 내용이 뭔가요? 지금 간단하게 말하면 그 앞에 있는 추석 때는 그 송편을 넣고, 네. 설에는 떡국을 넣고, 예. 그리고 기본적인 술, 예. 그리고 앞에는 이제 중요한 음식, 구이라든가 이런 것들 넣고, 예.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후식 개념의 과일을 넣는 거, 이런 이제 이 정신으로 차린 겁니다. 그러니까 총 9가지를 말씀은 9가지인데 과일은 하나로 보면 실제는 거의 없죠. 아, 그렇군요. 네네. 근데 특이한 게요. 앞서서 그 차례상 차릴 때 스트레스 요인 중에 하나로 지목이 됐던 전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여기 제안을 하신 거에는 전이나 튀김은 빠져 있더라고요. 이건 차례상에 안 올려도 괜찮은 건가요? 네, 과거에는 이 기름이 굉장히 귀했습니다. 그리고 기름으로 이제 음식을 하다 보면 여기저기 막 튀기기 시작하고 예. 번거롭잖아요. 예. 그래서 과거에는 그런 음식을 올리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거기에 그렇습니까? 따라서 저희가 발표를 한 겁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러면은 이 명절에 차례상 차릴 때 가족들이 모여서 몇 시간 동안 이렇게 기름에 음식 튀기는 게 큰일이잖아요. 예. 예. 근데 그게 원래 차례상을 차릴 때 꼭 넣어야 된다고 이렇게 명시되어 있었던 건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그럼요. 그러니까 가족들이 좋아하는 분이 있다면 만들면 되는 거고, 없다면 굳이 만들 필요가 없는 겁니다. 네. 네. 이 얘기 듣고 좋아하실 분들 많이 계세요. 네네. 예. 근데 요것도 또 갈등의 요인이 될 때가 있어요. 이거 만들어야 된다. 한쪽에서는 아니다. 이거 지금 시장 가면 차례상에 올릴 음식들도 요즘에 또 정갈하게 만들어서 많이
팔잖아요. 네네. 요거 사서 올리자 또 이런 의견이 대립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가장 어떠세요? 좋은 거는 조상을 모시는 정성이니까 내가 만드는 게 가장 좋죠. 하지만 이게 요즘같이 빠르게 번거로운 시대에 예. 음식을 다 준비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어쩔 수 없이 형편상 사서 올려도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회장님도 명절마다 이제 차례 지내실 텐데. 아, 그럼요. 회장님은 차례상 어떻게 차리세요? 아, 저는 뭐 제 위에 형님이 계시기 때문에 형님이 주로 이제 참여를 하시는데 저도 똑같이 같이 간소하게 차립니다. 그러시군요. 올해는 어떻게 차릴 계획이십니까? 올해도 마찬가지 제가 발표한 대로 차릴 겁니다. 아, 그렇군요. 네네. 이것도 요즘에 또 궁금해하는 분들 계실 것 같습니다. 샤인머스킷처럼 이렇게 유행하는 과일 있잖아요. 아니면은 외국에서 들어온 과일들 네네. 있고요. 요거 올려도 괜찮을까? 가끔 인터넷에 보면 그런 거 사진 찍어서 이제 올리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화제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요런 문화는 또 어떻게 보세요? 과일은 어떤 것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전통 의례에 보면은 예서에 보면은 과일의 위치나 종류는 정해놓지는 않았어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홍동백서 조유리시 이런 말도 후대에 만들어낸 말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과일이 어떤 것이든 외국에서 왔다고 하더라도 어떤 것이든 올릴 수 있으면 저는 상관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렇군요. 특히 돌아가신 분이 고인이 좋아했던 과일이라면 얼마든지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홍동백서 조유리시. 그러니까 뭐 붉은 과일은 동쪽, 흰 과일은 서쪽에 놔야 된다. 네. 조유리시, 대추, 밤, 배, 감 뭐 이런 순서들을 또 정해 네네네. 놓기도 하고 학교 다닐 때 이거 열심히 외웠거든요. 아, 그렇죠. 예. 네. 근데 이게 원래는 요렇게 해야 된다고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니라는 말씀이신 네네, 거예요? 맞습니다. 그런 거는 예서에 나와 있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어른들이 아마도 외우기 쉽고 전달하기 쉬운 언어로 내자식으로 만든 사자 이제 성어가 돼버렸는데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전파가 많이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예서를 정확하게 공부를 하지 않은 분들은 그 얘기를 듣고 그대로 따라하는 거죠. 전통이라고 그렇죠. 하는 이유 때문에. 예. 근데 그게 그렇게 오래된 전통이 아니고 실제 예서에 기반한 것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건 굳이 지키지 않아도 됩니다. 아, 그러면 그 표준안을 만들어 주셨던데 거기 나와 있는 그대로 위치를 뭐 아니요. 잡아야 되는 것도 아닌가요? 아닙니다. 그럼요. 상관없습니다. 예. 네네. 그럼 보기 좋게 더 이렇게 먹음직스럽게 뭐 그럼요. 차려도 괜찮습니까? 네. 그리고 만약에 형편이 안 되면 나물과 과일을 큰 쟁반 하나에 함께 올려도 된다 이런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럼요. 예전에 명절에 차례를 지낼 때 네네. 그렇게 해도 된다는 이제 네. 예서가 있다. 네네. 요즘에 또 명절만 되면 나오는 얘기 같은데 아까 저희도 영상에서 보여드렸는데 뭐 피자나 네. 스파게티 같은 거 올려도 될까요? 어떻습니까? 그런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아요. 예. 근데 꼭 그것을 올리라고 권장은 못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뭐 여러 가지 개인 사정이나 또는 상황이나 형편이 안 되는 사람들이 계시잖아요. 네. 그런 분들은 내가 제사를 지내고 싶은데 상황에서 이게 이것밖에 지금 할 수가 없다. 뭐 얼마든지 또 가능하고 또 1인 가구가 많이 늘었잖아요. 네. 혼자 뭐 제가 조상을 기리고 싶다 하면은 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권장은 하지 않지만 상황이 어쩔 수 없는 경우는 해도 된다라고 예. 말씀드립니다. 성균관에서 제사상을 생일상처럼 차려도 좋다. 네. 이런 이제 재래 권고안을 네네네. 내셨는데 지금 하신 말씀도 그런 맥락으로도 이해가 돼요. 네. 예. 어떤 의미로 해석할 수 있을까요? 아마 우리 앵커님도 제사상 차리라고 한다면 어린 시절 좀 보고 배웠기는 하지만 어른들 앞에 가면 좀 떨릴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젊은 사람들은 거의 못 차립니다. 근데 이걸 조금만 생각을 바꿔놓고 보십시오. 어른들 생일상을 한번 네가 차려봐라 하면 다 차립니다. 네. 왜냐하면 맨 앞줄에 밥 국 놓고 그 다음 줄에 어른들이 좋아하는 고기나 뭐 생선 놓고 네. 그 다음 줄에 뭐 김치 뭐 탕 이런 거 놓고 마지막에 과일 넣으면 되잖아요. 이게 제사상이에요. 아,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너무 쉽죠. 예. 근데 이걸 어른들이 막 이렇게 복잡하게 알려주니까 젊은 사람들이 그 앞에서
벌써 질려버립니다. 그래서 배울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어른들께서 예. 좀 편안하게 자, 내 생일상 차리는 것처럼 함께 우리 한번 차려보자. 이런 식으로 좀 공고하면 예. 쉽게 배우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권고안을 보면 뭐 이거 차리는 방법도 그렇고 또 차례상에 올리는 음식도 그렇고 간소화하고 그리고 되도록이면 그 편하게 거부감 들지 않도록 어렵지 않게 차리자 이런 취지로 이해가 되는데 사실 이게 명절이 돼서 집안 어르신들 만났을 때 이런 얘기하기가 쉽지는 또 않잖아요. 물론 어른들의 의사도 오랫동안 해오셨기 때문에 존중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하지만 요즘에는 어른들도 또 젊은 사람들의 말도 들어야 돼요. 그리고 시대가 변했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지키고 있는 게 맞는지도 사실 확인이 안 된 거예요. 그동안에. 그러니까 제가 이제 유학을 전공하고 이런 발표를 할 수 있었던 거는 제가 유학 전공자이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근데 이걸 많은 국민들은 어른들은 특히 공부를 안 하고 내가 계속 그 전통이라고 하는 그 어떤 그 명분만 가지고 왔던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발표를 할 때는 좀 어른들도 이 전문가가 했구나 이런 의식을 좀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은 말씀을 해주셨네요. 네. 예, 더 믿음을 갖고 보시는 분들 계실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요즘에 차례나 제사를 아예 건너뛰는 집들도 많잖아요. 가족들끼리 해외여행 가는 경우도 있고 뭐 외식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문화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뭐 대세는 거스를 수 없는 거 아닐까요? 예, 근데 제 주변에도 어른들께서 자제분들이 해외 여행을 한 번은 집에서 모시고 한 번은 여행을 갑시다 해서 따라가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것도 효의 일종이잖아요. 네, 부모님 그렇죠. 모시고 해외 여행을 간다. 예, 그런 것도 하나의 시대적 흐름이기 때문에 굳이 거부할 필요는 없는데 다만 가기 전에 집에서 간단하게 뭐 제사를 지내고 가시거나 차례를 모시고 가면 좋겠고 예. 가지 못한다면은 귀신이 어딘들 못 갑니까? 예, 해외에도 다 쫓아갑니다. 그러니까 해외에 가서 그 형편에 맞게끔 간소하게 차려놓고 같이 조상을 기리고 예. 가족과 화목을 다지는 그런 그 계기를 만드는 것도 저는 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간소화된 그런 권고안을 내놓으셨고 아까 뭐 음식을 특별히 가릴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셨으니까 현지에서 구할 수 있는 음식으로도 간단히 차려서 네, 맞습니다. 차례를 지낼 수도 있겠군요. 네네. 예. 저는 안 지내는 것보다 훨씬 더 그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라도 이제 하는 네. 게 좋지 않겠냐. 네. 자, 이거 많이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설 명절에 이제 세배 하잖아요. 네네. 근데 이게 할 때마다 너무 헷갈려서요. 예, 어렵기도 하고 남녀가 하는 방법도 다르다고 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세배는? 우리가 동양에서는 그 방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 방이라고 하는 게 항상 우리가 학교에서는 교실에서는 선생님이 계신 데가 가장 높은 자리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어른들이 계신 자리가 높은 자리예요. 예. 그 자리에서 방향을 잡아야 됩니다. 이게 내가 보는 위치에서 방향을 잡으면 헷갈려요. 그러니까 그 위치가 북쪽입니다. 예. 그 북쪽에서 남좌여우, 남성은 좌측, 여성은 우측. 그러니까 내가 보는 위치에서 보면 나는 오른쪽인데 그건 내가 보는 위치예요. 예. 이게 잘못된 겁니다. 어르신이 세배를 받는 어르신 네. 위치에서 네. 봐야 된다. 네. 남자가 좌측, 여자가 우측. 그리고 손은 남자가 왼손을 위로 올리고 여성은 오른손을 위로 올리는 게 일반적인 절의 형태고. 예. 그리고 편안하게 무릎 꿇고 손을 모으고 인사를 하면 됩니다. 네. 혹시 손을 남자는 왼손을 위로 올리고 여자는 오른손을 위로 올려야 된다 말씀하셨는데 이게 제사나 차례를 지낼 때와는 다른 건가요? 세배할 때랑? 아닙니다. 이 손을 위치를 바꾸는 거는 흉사. 그러니까 부모님이 돌아가시거나 뭐 어디 조문을 갔거나 이때만 이제 손의 위치가 남자는 오른손이 올라가고 여자는 반대로 왼손이 올라가고 나머지는 전부 다 똑같이 평소대로 하면 됩니다. 예. 네. 세배할 때나 차례 지낼 때, 제사 지낼 때 네. 남자는 왼손이 위, 여자는 오른손이 위. 네. 그리고 세배 받는 분 입장에서 볼 때 남자가 왼쪽, 여자가 오른쪽. 네, 맞습니다. 예. 네, 네. 요거 좀 외워두면 좋겠네요. 네, 네. 예. 또 이제 설에
좀 부담된다 싶으신 분들 세뱃돈 얼마씩 줘야 돼요? 이거 걱정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습니다. 얼마가 적당하다고 보세요? 글쎄요. 지금 요즘에는 워낙 뭐 물가도 비싸고 또 돈의 가치가 좀 없어졌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10,000원짜리 한 장 주면은 좀 이상하게 보는 분들도 계세요. 그리고 특히 뭐 초등학생들도 10,000원은 싫어하는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세뱃돈은 그 감사의 뜻 그리고 경례의 뜻이기 때문에 형편에 맞게 준비하고 예. 깨끗한 봉투에 곱게 글씨를 써서 주면 그게 정성이지 않을까요? 예. 그 액수와는 저는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세뱃돈도 원래 문화에 있는 겁니까? 아니에요. 그거는 실제로는 제가 보기에는 1925년경에 아마 그 세뱃값이라는 그 문헌이 그 해동축기라고 하는 책에 나와요. 그때 처음으로 언급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 세배 문화는 뭐 과일을 주거나 물건을 주거나 뭐 이런 형태였는데 예. 돈으로 주는 형태는 아마 그때가 처음인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세뱃돈도 형편에 맞게. 네, 맞습니다. 고마운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받는 게 예.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그 세배할 때 절하면서 저희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러면서 절을 하잖아요. 예. 근데 원래는 이게 예의 어긋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세배는 어른들이 먼저 받을 준비를 해야 돼요. 그러면 젊은 사람들은 차례대로 줄 서서 가서 이제 세배를 하면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어른들이 덕담을 하면 거기에 화답으로 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먼저 하는 게 예의에 어긋난다는 뜻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어른들이 반드시 젊은 사람들이 왔고 자손들이 왔으면 절할 준비를 먼저 해 주십시오. 그런 다음에 젊은 사람들이 절을 하고 덕담을 해주시는 겁니다. 아, 어른들이 덕담을 먼저 해주시면 네. 그 다음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네, 건강하세요 그럼 됩니다. 이런 말을 하면 되는 거군요. 네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새로운 사실을 참 많이 배웠습니다. 네. 네, 이번 설 명절 때는 요거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최영갑 성균관 유도회 총본부 회장과 함께 얘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날씨가 추운 계절이 되면 열악한 쪽방촌에 사는 주민들은 추위를 피하는 건 물론이고 씻는 것조차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날도 추운데 내일부터는 또 명절이라니 혼자 사는 분들은 이런 명절에 마음이 더 힘드시다고 해요. 이럴 때 뜨끈한 물에 몸 푹 담그고 땀 한 번 쫙 빼면 그나마 위안이 된다고 하는데요. 쪽방촌 어르신들의 힐링 장소가 되는 목욕탕이 있습니다. 윤태인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목욕 바구니를 든 쪽방촌 주민이 계단을 한 걸음 한 걸음 내려갑니다. 주황색 표를 건네받은 직원이 살갑게 인사를 건넵니다. 어서 오세요. 날씨 춥죠? 입구에서부터 전해지는 따뜻한 기운. 쪽방촌 지역에 1년 전 문을 연 동행 목욕탕입니다. 서울에 있는 쪽방촌 5구역에서 8곳이 운영되고 있는데 주민들에게 무료로 배포되는 이용권만 있으면 마음껏 이용이 가능합니다. 수도 설비가 열악해 추운 겨울 온수로 씻기 힘든 쪽방촌 주민에게는 너무나 고마운 존재입니다. 물도 적당한 온도에 또 청결하고 모든 것이 잘 돼 있기 때문에 여기를 자주 이용을 합니다. 날씨가 추우면 더 자주 오죠. 간만에 온수 목욕으로 기분 좋아진 쪽방촌 주민들 모습을 보면 목욕탕 직원들도 절로 보람이 느껴집니다. 저기서 목욕을 하시면서 막 이렇게 노래할 때 저도 이렇게 들어가서 막 손뼉을 쳐주고 이렇게 하거든요. 인간적으로 그리고 거칠었던 사람이 좋아지잖아요. 땅거미가 질 때면 이곳 목욕탕은 또 다른 온기를 채울 채비를 합니다. 오후 6시쯤부터 동행 목욕탕 수면실은 밤추위 대피소로 변신합니다. 쪽방촌 주민들은 이곳에서 추위를 피해 하룻밤을 따뜻하게 무료로 지낼 수 있습니다. 목욕탕을 찾는 쪽방촌 주민들 발길은 갈수록 늘어가고 있습니다. 무료 이용권을 찾는 수요가 많아지자 추가 공급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1월 초에는 약간 이제 주민들 홍보가 좀 약간 부족해서 보통 6, 7분 정도 이용하셨고요. 쪽방 주민들 이용하시는 분들의 만족이라든가 그게 좀 입소문이 퍼져서 지금은 20명 정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밤낮 없는 추위에 떨며 힘들게 겨울을 나는 쪽방촌 주민들. 목욕탕 덕분에 잠시나마 따뜻한 겨울을 나고 있습니다. YTN 윤태인입니다.
설 연휴를 앞둔 오늘 큰 추위 걱정은 없겠습니다. 연휴 내내 추위는 걱정 안 하셔도 되겠는데요. 귀성길과 귀경길에는 날도 맑아서 활동하기에도 수월하겠습니다. 다만 교통안전에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우선 귀성길, 내륙을 중심으로는 안개가 짙게 끼겠고요. 눈이 쌓인 곳에서는 녹았던 눈이 밤사이 다시 얼면서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이 예상됩니다. 이동하실 때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오늘은 대체로 맑다가 차츰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다만 대기가 정체하면서 공기가 탁한 곳이 있겠습니다. 이미 인천과 충북 그리고 세종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까지 오른 가운데 오늘 경기 남부와 충청을 중심으로는 공기가 답답하겠습니다. 호흡기 건강 잘 챙기셔야겠습니다. 오늘 낮 동안에는 예년 기온을 1에서 3도가량 웃돌겠습니다. 한낮에 서울과 대전 6도, 광주 8도, 부산은 11도 예상됩니다. 설 연휴에도 큰 추위는 없겠지만 공기가 탁한 날들이 많겠습니다. 연휴 동안 하늘은 대체로 맑겠는데요. 다만 설 당일에는 오후에 경기와 충청 그리고 호남 지방에 비나 눈이 내릴 전망이니까요. 기상 정보를 잘 살펴주셔야겠습니다. 오늘 오전까지는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너울성 파도가 밀려들겠습니다. 갑작스러운 파도가 갯바위나 방파제를 넘을 수 있으니까요. 해안가에서는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이혜민입니다. 오늘 뉴스라이더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설 명절 안전하고 즐겁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설 지나고 다시 찾아뵐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